우리가 기능을 극대화하는 것, 그 다음에 교회를 건축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지속 성장에 있거든요. 교회의 지속 성장. 우리가 영어로 Sustainable Church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한국교회가 역설적으로 교회 건축을 한 다음에 교회가 정체기로 접어드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자각하실지 안 하실지 잘 모르지만, 그것은 공간의 구조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 그런 현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역설적인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이 부분을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이 교회 건축의 어떤 의미에서는 성공적인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좌측에 있는 이 도표는 제가 이제 강의 도입부의 일부분을 좀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 한국교회의 공간의 분포도입니다. 작은 사이즈나 큰 사이즈나, 예를 들어 1000평 교회를 분석해 보면 본당이 약 430평을 점유하고 있거든요. 교육 공간은 약 170평, 사무 공간은 뭐 5에서 6%. 그러니까 이 분포도가 우리 한국교회는 모든 교회 건축의 방향이 본당 위주로 건축되어져 가고 있어요. 자,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본당이 차는 순간 한국교회가 역설적으로 동력을 얻어서 지속 성장의 단계로 나가지 못하고 정체기로 접어든다는 것을 이 도표가 이제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일단 미국의 최근에 성장하는 교회나 유대인들의 회당의 공간 분포는 어떠한 공간의 비율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동안 저희 회사에서 좀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본당이 43.8%, 교육 공간이 18%고, 여기서 조금 아쉽고 좀 안타까운 것은 지역사회와 교회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전무합니다. 1층에 카페 하나밖에 없거든요. 자, 우리가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때, 이와 같은 공간 구조를 가지고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역동적으로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부정적인 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본당 위주로 건축이 되어져 가지고는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본당 위주로 건축되어진다는 것은 외부에서 봤을 때 저들만의 리그, 이런 인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프란시스 셰퍼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대중이 알아들을 수 없는 자기들만의 언어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단적으로 말을 했는데, 이만큼 교회는 지역사회와 지역문화와 지역근린주구센터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지려고 시도하거나 그것을 정말 치열함을 가지고 고민하는 흔적이 없다. 그냥 공간이 모자라니까 져야 되겠다. 이거에 머물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의 방향이 지속 성장에 맞춰져야지 공간이 없으니까 해야 되겠다라는 건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중간에 있는 도표는 미국의 최근에 성장하는 교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회당은 어떠한 공간 분포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본당이 25%, 만약에 한국교회와 똑같은 1000평의 사이즈를 유대인들의 회당이나 미국의 성장하는 개신교회가 졌을 때는 본당은 250평이라는 거죠. 한국은 430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이와 같은 공간 분포에서 한국교회와 특점이 있는 것은 교육 공간이 25%이고 지역사회와 교회가 연합되어질 수 있는 공간이 25%. 우리 한국엔 18% 뭐, 그 다음에 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다고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공간 분포로 갈 수는 없죠. 한국만의 또 독특한 교회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드리고 이제 뒤에 재개발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재개발 교회나 아니면 재개발이 아닌 2022년도 이후로 지어지는 교회에 그럼 합리적이고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견인해갈 수 있는 교회 공간의 분포는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라고 본다면, 역시 예배 공간은 30% 미만대로 가지고 가야 되고, 대신에 지역사회와 교회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질 수 있거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25% 이상을 점유케 해줬을 때에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서 커뮤니티 센터로 기능할 수 있고 근린주구 센터로 기능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그와 같은 것으로 기능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와 동의어냐면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회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본당의 좌석수나 본당의 규모를 하드웨어라고 본다면 그것을 견인해 나가는 교육 공간이나 지역사회 문화 공간이나 근린 공간이나 소통의 공간이나 뭐 상담의 공간이나 이런 거는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공간이거든요. 그 같은 공간의 확충이 훨씬 더 많은 분포로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성경적인 공간의 분포입니다. 예배의 기능, 교육의 기능, 기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간이 25%대로 이렇게 균등한 배분을 가지고 갔을 때에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 한국교회 분포는 이제 예배의 위주, 이와 같은 공간으로 점철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간의 면적을 나누거나 각 층의 용도나 규모를 산정할 때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팬데믹 시대 이후에는 이와 같은 공간 분포가 더 가속화될 걸로 보여져요. 한꺼번에 뭐 모여가지고 몇천 석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끌고 나가는 건 이미 이제 그건 넌센스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속성장, 한국교회 지속성장을 가로막는 교회의 이제 분포인데 이거는 뭐 외형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교회들은 본당이 거의 약 65%에서 70%를 점유하고 있죠. 미국에 가면 그렇게 잘 지었다는 라펠라가 지은 이 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은 본당이 거의 70%가 됩니다. 리버사이드 처치인데요. 본당이 70%. 락펠러 기념홀이 1층에 뭐 조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식당 하나 있고, 거의 그게 전부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들은 이미 이제 박물관화 되어 가는 교회. 그냥 여행 가서 한번 둘러보는 교회. 이런 교회들은 유럽에 가면 대부분의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죠. 왜 그럼 이렇게 되어 갈까? 이렇게 공동화되어 가고 있고, 교회가 교회라는 용도를 상실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본당 위주로 건축이 되었을 때.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끝이에요. 뭔가 나누고 뭐 지역사회 뭐 소통이 있고 이런 거는 전혀 기대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화가 급속하게 되어져 가고 있고, 다행히 우리 한국교회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안 가지만 만약에 본당 위주로 계속 건축이 되어져 간다면 공동화 되어지는 날도 얼마 멀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팬데믹이 코로나가 가져다 준 교회에 준 충격은 또 교회 건축의 어떤 큰 틀의 방향을 준 요인을 크게 꼽으라면 교회의 모든 사역이나 공간이 온라인화 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많이 모이지 못하니까. 근데 이 팬데믹이 종료가 돼서 포스트 팬데믹 시대로 만약에 넘어갔을 때 그럼 교회 성장을 어떻게 우리가 기대하고 전략화할 수 있느냐라면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지역사회 주민이나 지역사회 주민들이 교회에 와서 그 교회 공간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그 지역의 하나의 부심체적인 역할로 기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오히려 역발상적인 어떤 요인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플랫폼으로서의 교회, 그 지역의 거점 공간으로서의 교회화 될 때에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오히려 더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건축의 그럼 합리적인 방향을 어떤 걸로 규정할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일단은 경제적이고 기능적이어야 됩니다. 불필요한 공유 면적을 많이 양산해서 실질적인 기능이 약화되어지는 것은 그건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공간은 한 가지 용도로만 구축할 수 있게 설계하거나 구조화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식당 같은 경우는 4가지 용도 이상을 쓸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왜냐하면 본당 다음으로 큰 공간이 중예배실과 식당이에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자세히 생각해 보면 식당이 두 번째로 큰 교회의 공간인데 쓰는 것은 주일날 딱 하루 씁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얼마나 비경제적입니까? 이게. 얼마나 이 비기능적입니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탈피가 건축 내부 공간 구조에서 필수적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를 아우를 수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지속성장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교회. 미국의 일부 많은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교회 안에 근린센터, 우리로 말하는 이제 동사무소,
심지어 우체국 이런 것들도 있는 교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만큼 지역사회와 교회가 어떤 소통과 유기적 연합을 위해서 그만큼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라는 이제 반증이 되죠. 근데 뭐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나가고 있는 실정 같아요. 이 교회는 이제 세들백 교회인데 이 교회는 본당이 사실은 예배만 드리는 공간은 아닙니다. 본당에서 뭐 체육 활동도 할 수 있고, 본당에서 연회도 할 수 있고. 근데 우리 한국 사정에서는 뭐 그 정도까지 급진적으로 본당을 다용화할 수 있는 건 아직까지는 조금 소극적이지만 아무튼 공간이 하나의 기능을 하나의 용도로만 고집하는 거에서는 빨리 탈출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뭐 5,000평을 줘도 모자라요. 그렇게 공간 구획을 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속 성장과 경제적, 기능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떠한 건축의 전략적 요소를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여기 나오는 유형은 뒤에서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큰 틀에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안학교. 우리 교회의 교육 공간이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초등학교의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교회의 주일학교도 그와 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집합제적인 교육이 끝나면 아이들은 흩어지기 바쁘고 교사들은 거기서 이제 임무가 끝나는 거죠. 근데 교회의 교육 공간이 뭐 그렇다고 우리가 대안학교 하면 초등학교 사이즈의 뭐 클래스가 뭐 몇십 클래스가 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회당의 교육 공간을 가면 그 교육 공간이 스몰 사이즈의 대안학교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를 들어 유치부나 초등부 아이들이 교회에서 교사로부터 교육을 받고 나눠져서 그 교육 공간 옆에 있는 소그룹실에 들어가서 5, 6명씩 들어가서 그 교육받은 것을 다시 리바이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의 해당의 구조를 보면은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도서관이 있어요. 큰 도서관이 개념이 아닙니다. 작은 이 부코너에서 그것을 갖다가 자기네들의 정체성과 역사성에 대해서 항상 해당해서 교육을 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객지 없는, 나라 없는 또들이 객지 생활을 하는 민족이 세계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 근거들이 그 저력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는 그 해당의 교육 공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한국 사회를 뒤집어 엎을 정도로 다이나마이트한 그 폭발력을 가지려면 교육 공간이 회복돼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의 학교 틀에서 가리키는 주입식 일방적 교육 체계를 가지고는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스몰 사이즈의 대안학교 스타일의 교육 공간.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돼 있죠. 본당고를 놓게 해서 주변에 다락방을 두잖아요. 걔네들에 가보면 교육 공간이 고를 조금 높여가지고 다락방에 아이들의 소그룹 공간이 쭉 있고 거기서 이제 나눔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이 주일학교 교육 공간에서 나눔이 없이 그냥 일방향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그 교육은 그렇게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주일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보면 거의 앙트로포에미아 현상이 학교를 꽉 지배하고 있어요. 이 앙트로포에미아 현상은 뭐냐면은 왕따 현상. 레비스트로스라는 인류학자가 브라질의 그 원주민의 소통의 방식을 연구했어요. 연구했더니 자기하고 피부 색깔이 다른 부족끼리는 무조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동물까지도. 자기와 경향이 안 맞거나 이념이 안 맞거나 그랬을 때는 적으로 간주하는 거죠. 이게 지금 왕따 현상입니다. 우리 현장에 벌어지는.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이제 나눔과 대화와 친밀감 이런 속에서 그것이 이제 해소가 되는데 교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어르신들의 공간과 교회. 앞으로는 실버 세대의 계층이 점진적으로 더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교회에서 어떠한 커뮤니티적인 나눔과 이용을 가능하게 해줄 거냐. 왜냐하면 연령대와 인구수가 제일 많아지거든요. 앞으로 갈수록.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가면 더 많아집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요즘은 이제 노치원, 교회 안에 노치원을 두는 교회도 있고, 여기 사진을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교회에서 하나의 자기들만의 그 소통 공간. 뭐 여기 보면은 뭐 노래방도 있고, 뭐 취미 교실도 있고, 뭐 이런 등등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진을 찍은 건데, 이 교회는 사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붐빕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그 다음에 어린이들의 복지와 영유아 케어로서의 교회. 어르신과 좀 반대적인 개념이 될지 모르지만, 특히 이 아이들의 공간을 확충한다는 것은 그 엄마, 아빠를 교회로 끌어들이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층에 접근성이 좋은 곳에 키즈랜드, 키즈 북카페를 둬서 성장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뉴타운이나 신도시나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에서 보면 그 재개발 단위의 세대수가 뭐 40대 보통 50대 미만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이 그림책이나 이런 거를 사서 댈 수가 없어요, 부모들이. 아이들은 뭐 한 번 보면 또 안 보고 그러니까. 근데 이 아이들의 이와 같은 공간을 교회가 한 뭐 15평, 20평 정도의 키즈 랜드와 더불어서 키즈 북카페. 그래서 이걸 회원제로 운영합니다. 제가 방문한 몇 개 교회는 회원제로 운영해서 회원이 500명 이상 넘어가는 교회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책 2권 정도 빌려주고, 결국 그 활성화된다라는 것은 이제 엄마들이 교회에 온다라는 것과 동일하죠.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을 접근성이 좋은 곳에 만들어주는 거죠. 지금 제가 대충 이렇게 좀 터치하는 것은 교회의 지속 성장을 위한 공간의 구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목적으로 고민해보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들의 교회죠. 팬데믹이 일어난 이후에 이 청소년들이 지금 갈 데가 없거든요. 특히 대학생들은 과제를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이 아이들이 하냐면은 뭐 스타벅스나 뭐 이런 뭐 카페에 가서 노트북 하나 들고 가서 하루 종일 적어서 과제하고 뭐 3시간 이상 못 있는다 그럽니다. 눈치 보여서 그럼 또 다른 데 가서 하고 있는데, 교회에 남아있는 교육 공간, 이 교육 공간을 텅 비게 내두면 뭐 할 겁니까? 이거 평일날에는 대학생이나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과제하거나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이나 독서실, 이와 같은 공간으로 전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대학생들은 이런 공간이 있으면 엄청 많이 옵니다. 엄청 많이. 지금 뭐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하지만 여전히 활성화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공간을 교회가 좀 확충해주고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문화공간, 문화센터로서의 교회, 지역 주민의 화합의 장으로서의 교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이 마당을 이렇게 거실처럼 잘 만들어서 매주 금요일 날 이 교회는 이 마당에서 다양한 행사를 하죠. 뭐 영화 상영도 하고 뭐 유명하지도 않는 그런 가수들이 와서 콘서트도 하고, 또 교회 내부의 구성원들이 하나의 행사에 장이 되고 나자회장이 되고 지역의 장터가 되고, 그럼 결국은 그 교회가 그 지역의 하나의 구심체적인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공간을 논할 때에 내부 공간만이 어떤 투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해 왔어요. 지금처럼 이런 바닥벽 천정이 있는 공간. 근데 앞으로의 시대는 아닙니다. 외부의 공간. 벽도 없고 천정도 없는 공간이 오히려 공간의 질로 보면 내부보다 더 높은 감성적이고 드라마틱한 공간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외부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럽에 가면 거기는 이제 광장의 생활이 중심인데 외부 카페에서 먹는 차값하고 커피값하고 내부 차값하고 차이가 있어요. 외부 자리가 더 비쌉니다. 안보다. 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외부를 거실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외부를 거실로 생각 안 해요. 이 안만 거실이 되잖아요. 리빙룸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깥이 거실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거실로 기능한다는 건 소통의 광장이 되는 거고 성도들이 거기에서 공유할 수 있는 모임이 되고 장소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구가 필요해요. 가구.
여러분 아파트에 50평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라고 치면은 거기에 거실에 가구를 다 빼버리면 거실 기능을 못해요. 자, 거실로 기능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교회의 소통의 광장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가구를 세팅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 테라스, 그 다음에 이동식 주방, 조명, 바닥도 거실처럼 우드 데크로 깔고 이렇게 했을 때는 성도들이 더 가고 싶어하는, 머무르고 싶어하는 공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가 정해진 어떤 돈 한정 내에서 많은 공간을 지을 수 없죠. 그럼 그 다양한 성도들의 공간의 욕구를 어디서 해결해 줄 겁니까? 외부 공간입니다. 외부 공간. 그래서 외부 공간은 앞으로 더욱더 교회 공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게 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거기엔 반드시 가구가 세팅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지역의 근린 센터로서의 교회. 이것은 공공적 기능을 교회가 기능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많은 소그룹 공간이 있는 교회도 많죠. 이 소그룹 공간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 팬데믹 시대에서는 그 소그룹 공간이 지역 사회의 상담소가 되는 거죠. 법률 상담, 건강 상담, 뭐 세무 상담, 교회 구성원 중에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제가 방문해놓은 어떤 교회는 매주 목요일 날 3시부터 5시까지가 상담이에요.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상담. 근데 일반적인 상담이 아니고 아주 갈급한 거, 뭐 법적인 거, 세무적인 거, 뭐 이런 것들, 건강 이런 것들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 예약을 해야 이제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교회 공간이 어떻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아무 기능을 못하느냐 이거죠. 주일 하루 탁 쓴다는 거. 이거 얼마나 이거는 넌센스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빨리 극복을 해야만 지속성장의 키워드는 거기에 있습니다. 지속성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 공간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이것은 결국은 교회의 지속성장과 교회 부흥과 동의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그와 같은 것을 위해서 교회 계획을 어떻게 해 나갈 거냐.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교회 건축을 앞두고 그 지역의 반경, 우리 교회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 4km 정도 반경을 둬서 그 안에 설문을 한번 받아보셔라. 지역사회 주민이 교회에 어떤 요구나 공간의 필요성을 제기하는지 한번 받아보시라. 그러면은 그 결과는 엄청 다르다. 교회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180도의 요구 조건이 나온다. 실제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와요. 압구정동에 어떤 교회를 줄 때 설문조사를 해보면 지역 주민이 그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어르신들의 공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어르신들이 갈 공간이 없어요. 거기는 뭐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반대로 조금 슬럼화된 지역의 설문조사를 해보면 교회가 들어온다면 아이들의 공간, 방과후 교실이나 이런 거 좀 해달라. 자, 왜 그럼 상대적으로 아주 반대적인 개념이 나오냐면 압구정동은 잘 사는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는 거고, 반대로 좀 슬럼화된 교회는 엄마 아빠가 다 벌이하러 나가요. 그러니까 아이들만 턱 남는 거지, 집에. 아이들을 케어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울산이나 기타 이렇게 공단이 많은 지역에 가서 설문해보면 또 다른 요구 조건이 나옵니다. 도서관이나 독서실, 밤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해라. 실제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네, 거기 그 공장에 다니는 젊은 청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거죠. 회사 끝나고 공부할 수 있고, 독서실도 있고, 좀 이런 정보공 이런 것들을 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가 너무 이제 표정이 없어요. 교회 마당에 딱 들어가면 그냥 콘크리트로 쫙 깔아가지고, 뭐 그냥 삭막하죠. 이것을 생태지향적이고 녹지지향적인 공간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주차장을 왜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꼭 깔아야 됩니까? 그거? 겨울에 어르신들 미끄러지고, 여름에는 그냥 태양광이 비치는 그냥 교회가 후끈후끈 나는데요. 왜 그렇게 하죠? 그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주차장을 녹지 주차장으로 바꿔야죠. 잔디블록 주차장을 깔고 거기 잔디씨를 풀어놓으면
일정 시간이 되면 주차장이 잔디밭이 돼요. 섀도우 파킹. 그 다음에 그 에너지도 많이 절감이 되고, 태양광이 한 7월, 8월 때 되면 이 아스팔트가 그냥 바로 건물 벽을 때리거든요. 반사해가지고. 냉방효과가 확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삭막하죠. 그냥 뭐 표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녹지 주차장, 교회 주차장을 이런 걸로 이제, 요즘에 이제 공공청사를 질 때 무조건 녹지 주차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생태 비율이나 그 다음에 에너지 절감 때문에. 교회도 점진적으로 이제 에너지 전략, 이런 것들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융복합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교회 건축을 플래닝을 앞두고 지역사회와 교회가 끊임없이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지고 이렇게 가는 그런 장치에 있어서 치열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재개발 지역에서 그럼 재개발 지역이 아닌 교회하고 여기 재개발 내용은 무슨 그런 별도의 내용이냐? 그건 아닙니다. 약간의 특수조항은 있지만 일반 건물을 짓는 것도 리사이클링이죠. 새로 짓는 거 아니에요. 기능을 새로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자. 뒤에 이제 뭐 좀 지역 사회와 교회가 연합되어진 내용은 조금 더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여기서 보면 재개발 쪽을 이제 앞둔 교회들이 이제 저한테 이런 부분도 좀 강의를 해달라고 이제 좀 설문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재개발 지역의 교회 건축을 보면 보상하는 데만 올인을 해요. 우리 교회가 이전하는데 뭐 50억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매몰이 되다 보니까 그게 전부 보상의 전부로 끝나고 말아요. 조합하고 협상을 할 때. 근데 그거는 굉장히 단편적인 거죠.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걸 하고 난 뒤에 건축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을 하면서부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아시고 협상 과정에서 보상 금액에 대한 협상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에 건축 과정, 인프라 시설, 그 다음에 법적인 내용, 지구단위 지침의 내용이 우리 교회는 어떻게 구획되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피셔야 보상은 잘했는데 건축을 하면서 그냥 계속 삐그덕거리고 조합하고 그냥 마찰이 되고 건축을 하다가 인프라 시설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애먹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리스크 요인들이 이제 보상에만 전념한 결과 건축 과정에서의 리스크 요인들이 존재한다. 잔존한다. 그래서 그 리스크 요인들이 크게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리스크는 인허가예요. 여러분 종교용지는 지구 단위로 다 묶어놨어요. 그래서 층수, 건폐율, 용적률, 심지어 주차장이 들어가는 것까지 다 규제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에서 몇 메타 한계선까지 다 언급을 해놔가지고 건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 요소가 있죠. 이런 것들을 미리 협상 과정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프라 같은 거는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가스, 냉난방, 전기, 수도, 그 다음에 진입도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이 재개발이라는 것은요, 재건축하고 재개발은 차이가 있어요. 재건축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기존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를 멸실을 하고 다시 조금 용적률이 있게 짓는 거가 재건축이라면 재개발은 인프라가 없는 그냥 뭐 2층, 3층짜리 쭉 주택을 다 밀고 새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개발 지역에 들어갈 때는 인프라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가수도 없고 뭐 도로도 없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종교용지가 너무 높게 되거나 낮게 됐을 때는 토목공사나 대지 조성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또 조합하고 소통 과정에서의 인프라도 협조 부재에 따른 리스크 요인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의 품질이 저하되고 기능이 좀 떨어지고 편리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라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일반 지역에 건축할 때도 그 지역에 우리가 건물을 짓고자 하면 교회를 짓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최소한 주민들의 형성되는 분포도나 그들의 습성이나 경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압구정동이나 약간 슬럼화된 지역에 설문을 조사해서 그걸 건축에 반영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뉴타운에서는 지역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건축이 되어져서 입당 예배 드릴 때 정도가 되면 그 지역은 거의 40대 초중반의 지역 주민으로 바뀌어져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의 지역 환경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40대가 되고 핵가족이고 또 아이들이 한두 명 있고 아이들이 그 다음에 그 입주민들의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 단지 전체가 그 욕구를 반영해 주지 못하죠. 그 욕구는 키즈에 대한 거, 아이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애들을 두세 명을 다 데리고 있는 구조가 되니까 젊은 부분들의 문화적인 욕구, 중고생이 있을 때 얘네들의 어떤 스타디, 공부 이런 거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유튜브 공간, 유튜브 제작 공간, 뭐 이건 재개발이나 뭐 일반 교회나 다 동일한 얘기지만 유튜브 스튜디오의 제작 공간, 또 지역의 젊은 청소년들이 교회에 와서 유튜브를 제작하고 그것을 또 공유하는 이런 것들을 교회가 이렇게 일정 부분 할애해 줬을 때 청년들이 또 교회로 몰려오게 되죠.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의 1층에 꽤 큰 공간을 유튜브 디지털 프라자로 지역사회에 개방을 해주고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거기에 서 마음껏 유튜브 제작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설계에 적용될 때에는 회원제로 아이들의 키즈 카페나 이런 것들을 하고 젊은 부인들이 이 교회에 와서 차도 마시고 갤러리에서 감상도 하고 또 문화교실에서 문화 강좌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청소년들의 인터넷 카페나 스타디 카페 이런 것들. 요즘 제가 최근에 몇 개 교회를 봤을 때 교회 안에 스타디 카페를 설치한 교회는 굉장히 청소년들이 붐빕니다. 특히 이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소문이 나면 아이들이 벌써 귀신같이 알고 오거든요. 근데 이 스타디 카페가 뭐 그렇다고 거창하게 뭘 시설을 투자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써야죠. 예를 들어 중고등부, 청년부, 소예배실 이런 공간들을 약간의 가구 이동과 가구 배치만 하면 스타디 카페로 쓸 수 있고 주일날에는 다시 교육 공간을 쓸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런 가구에 대한 문제, 주민들의 문화 복합 공간, 공간적으로 대응한다면 이것은 뭐 일반 건물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공간은 가변 시스템에 의한 공간 구획. 소그룹과 소그룹 공간을 슬라이딩 월을 갖다가 설치해서 쭉 밀면 중그룹 공간이 되고 또 식당도 막으면은 소식당이 되고 큰 식당이 되고 이렇게 분화할 수 있는 거. 이런 가변 시스템에 의한 공간의 다기능화하는 문제. 그 다음에 중예배실이나 이런 것들은 예식장이나 새벽기도회나 청소년들의 공연장이나 이런 것들로 복합적인 공간으로 쓸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는 일정 규모의 큰 교회인데 그 중예배실이 한 400석대거든요. 근데 거기 장로님들의 로망이 우리 아이 예식을 우리 교회 중예배실에서 결혼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돼요. 그 교회에. 왜 안 되냐? 여러분 예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랑 신부 대기실, 해백실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거기서 공연을 한다면 무대 좌우측에 대기실, 공연자 준비실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런 기능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이런 복합 공간으로 화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맞는 기능의 구획이 들어가야 그게 가능한 거죠.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 교회지만 예식을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이렇게 칸을 막아놓고 거기 신랑 신부 대기 공간이나 패백실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화적 공간의 교회화라는 것은 거기에 맞는 건축의 계획이 전제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재개발 지역과 재건축 지역의 설계 과정하고 일반 지역의 설계 과정하고는 다른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 지역의 설계의 과정은 그냥 뭐 이런 단계로 갑니다. 설계를 해서 건축 허가를 내고 그 다음에 시공용 설계를 만들어서 시공회사 입찰을 해서 착공을 하고 입당을 하는 큰 틀에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그와 같은 순서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기본안까지는 뭐 기본 건축안을 만드는 거는 똑같지만 재개발 지역의 종교시설의 프로세스는 건축 인허가 이 관계가 뒤로 가요. 뒤로. 후순위로 가게 돼요. 앞으로 어떤 설계가 와야 되냐면 협상을 위한 시공령 설계가 먼저 와야 돼요. 그래야 인허가 전에 조합하고 우리 교회는 얼마 정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관련된 도면과 공사비 산출서와 시방서와 이런 것들을 인허가 단계 앞에 먼저 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허가 단계가 가요. 순서가 좀 어긋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뒤에 허가를 내서 착공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순서가 좀 다르다라는 개념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되고, 일반 대지도 그렇고 재개발 지역의 부지도 그렇고 보통 초기에 종교 용지가 결정이 안 되고 결정 단계에 있다면 어떠한 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가? 여러분은 이제 이 단계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찍어 놓으면 그냥 거기에서 들어가서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뭐 한계는 있지만, 어느 정도 한계는 있지만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최적화된 종교 용지를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거를 몇 가지로 우리가 구분한다면, 여러분 보면 이렇게 땅이 남북으로 이렇게 긴 대지가 있고 동서로 긴 대지가 있는데, 아파트 지역의 종교용지는 100% 일조권 적용을 받는 지역입니다.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부로 긴 대지는 이 뒤에 이제 북쪽이에요. 북쪽에서 일조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건물 높이의 반을 띄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남북으로 긴 대지는 위에서 띄더라도 앞에 가용 부지가 많이 나와요. 근데 동서로 된 부지는 북쪽에서 띄고 나면은 거의 전문 용어로 가용 용지가 줄어들어요. 길쭉하게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다면 일조권을 띄고 난 뒤에 가용 부지가 많은 쪽으로 용지를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사로가 급하게 나오는 부지들, 이런 것들은 좀 낮춰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토목공사 상승비가 엄청나게 증가됩니다. 그리고 교회로 들어가는 주차장이나 이런 진입로가 굉장히 열악해져요. 막 급하게 이 램프 길이가 나오게 돼요. 이건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협의하셔야 되고, 대지 고도차가 심한 부지가 많아요. 재개발 지역에서. 근데 심할 경우에는 우리가 땅을 파내기 위해서는 흙막이 공사를 하거든요. 그 흙막이 공사를 할 때 주변으로 이렇게 어스 앙카를 찌를 수 있게끔 해준다는 어떤 이런 협의예요. 어스 앙카는 뭐냐면 땅을 팔 때 일반 흙막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막 경사지일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경사, 높은 쪽으로 이 어스 앙카라는 건 이렇게 철심 같은 거를 이렇게 쭉 꼽아가지고 흙막이를 지지하는 공법을 말해요. 근데 남의 땅으로 거기 들어가거든요. 조합 땅으로. 이런 거는 좀 협조를 해달라.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대지 주변이 종교용지하고 막 이렇게 막 옹벽이 막 뭐 10m 막 이렇게 6, 7m 막 이렇게 급하게 되는 거는 이제 단계별로 좀 이렇게 모양이 좋게 이런 레벨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그 토지를 조성해 주고 거기에 옹벽이나 그 다음에 트렌치나 우수, 하수에 대한 그런 인프라 시설을 충분히 설치해달라. 나중에 이런 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교회가 다 해야 돼요.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이 두 개 교회를 보면 좌측에 있는 교회는 이 레벨이 20m입니다. 교회 옆에 레벨이. 녹지 레벨이.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종교용지는 여기 이제 이 건물이 주차장 때문에 지하 3층을 팠는데 여기서 3층을 판다면 지하를 엄청나게 많은 불착을 해야 되겠죠. 왜? 위로 20m고 여기 지하 3층 팔려면은 거의 한 18m 파야 되거든요. 그럼 거의 38m, 거의 40m를 파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쪽 구에서. 그랬을 때 토목공사비가 상상을 초월하겠죠. 근데 협상을 많이 받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문제점이 되죠. 그래서 이 레벨을 낮추든지 아니면 토목공사에 따르는 비용을 조합이 일정 부분 보장을 해준다든지. 이 협상 과정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뭐 보상 얼마 해줄 거냐 이걸로 땡 튀고 난 뒤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불거지게 됩니다. 굉장히 문제점이 있게 되고, 이 교회 같은 경우는 여기가 종교용지고 뒤가 이제 아파트 30층이 들어선 지역인데,
이 종교용지보다 아파트가 9m가 높아요. 부지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 재개발 조합에서. 그러다 보면 여기가 지하 2층을 파야 되는데 이쪽이 뻥 뚫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토목공사의 가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경사지기 때문에. 그럼 여기 땅을 팔 때 이 흙막이 공법이 이 교회 조합 아파트 부지로 어스안카를 찔러서 흙막이를 하고 파내야 되거든요. 근데 막상 협상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난제가 발생된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앞이 뻥 뚫히면 토목공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다 쏠려버리게 되니까. 근데 이제 이 어스안카를 안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어스안카는 했다가 해체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제거식 어스안카가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협상의 문구에 몇 개라도 넣어놨으면 이 교회가 그렇게 애를 먹지 않는데 그냥 협상 금액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건축허가 신청할 때 허가 신청의 명의가 교회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는 교회가 준공을 나기 전까지는 땅 소유자가 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건축허가를 낼 때는 반드시 땅 소유자의 이름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 교회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교회명으로 못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 재개발 지역의 대지사용 승낙서로 교회가 건축허가를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것이 협상에서 우리가 건축 인허가나 지질조사나 이런 거를 할 때 대지사용 승낙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가 없어요. 대부분 90%가. 그냥 필요하면 조합에 가서 또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조합이 그렇게 호락호락 매 올 때마다 이렇게 교회가 원하는 대로 해주느냐? 안 해줘요. 며칠 끌다가 또 어디 또 며칠 끌다가 이러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부지 소유자는 재건축 조합이고 종교용지 소유자도 재건축 조합이 돼요. 이것이 준공이 나고 등기가 됐을 때 교회명으로 대지가 바뀌어집니다. 그럼 건축 행위에서 준공 때까지는 모든 땅은 재건축 조합명으로 인허가가 진행돼요. 그래서 건축허가 신청 시에는 대지장 승낙서로 이 대지장 승낙서가 등기 등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을 인허가 과정에서 조합이 협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설계하기 전에 지질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구조 개선을 하기 때문에. 그럼 지질조사를 할 때도 대지장 승낙서를 구청에서 가져오라 그래요. 저거 안 가져오면 불착 허가를 안 해줘요. 근데 이거 하느라고 한 달, 두 달 걸리는 교회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양식이 있는데 토지 사용 승낙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 토지 현황 주소 쓰고 본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시행자 무슨 조합은 지질조사 건축심의 허가 착공 사용 승인의 용도로 사용하며 이익에 얻게 토지 사용을 승낙합니다. 이렇게 하고 재개발 지역의 조합장에 직인과 인감 첨부를 해서 받아놓으셔야 되거든요. 이거 받는데 많이 먹습니다. 나중에 갔을 때. 그 다음에 건축의 인허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일반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상식적으로 몇 개 알아두시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일정을 계획할 때 많은 도움이 돼요. 모든 건물에 1,500평 이상을 건축할 때는 무조건 건축 허가 전에 건축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심의가 한 달에 한 번 있는데 한 번에 통과가 안 돼요. 그 지역 대학교 교수들이 이제 심의를 하고 심의원이 한 15명 돼요. 그럼 제가 저번에 극단적으로 이런 교회를 한번 봤어요. 1,550평을 건축하는데 건축 심의하는데 5달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50평만 줄이면 그냥 허가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걸 모르는 거죠. 교회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1800평이 되면 모르겠지만 1500평에서 1600평으로 할 때는 1449평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심의 받지 않게. 심의를 받게 되면 법적으로 주차 대수가 1500평 지려면 법적 주차 대수가 한 50대 둬야 되거든요. 근데 심의 들어가면 1.5배 더 두라 그래요. 65대 둬야 심의 통과해 줍니다. 1,500평 되면 보통 1,000석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심의원들의 논리는 어떤 논리냐면 야 좌석이 1,500석인데 주차 50대가 되게 말이 되냐 이렇게 논리가 나와요.
그러면 미국에는 주차장법이 성도 2인당 한 대를 둬야 허가를 내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면적으로 주차 대수를 법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심의를 내게 되면 이런 불필요한 요구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바뀐 법이 굴토 깊이가 지하를 팔 때 그 깊이가 20m 이하가 되는 것은 소규모 영향성 평가인데 20m 이상을 팔 때에는 중규모 지하 영향성 심의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20m 이하로 땅을 파야 돼요. 21m, 그러니까 보통 한 3층까지는 괜찮은데 3층 이상부터는 지하 영향성 평가에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보통 4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는데 용역비가 굉장히 비싸요, 이게. 그리고 토목의 시스템을 더 강화하라고 그렇게 됩니다. 다 건축비하고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땅 깊이는 무조건 20m 이하로 파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서울시나 수도권에서는 3,000평 이상 건축을 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 이런 게 통과가 되면 이제 건축허가를 내는데, 건축허가 기간이 보통 한 2달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10m 굴토 깊이는 이제 10m 정도 땅을 팔 때는 굴토 심의를 하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큰 규제는 없습니다. 그냥. 그리고 구조 심의는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 벌어지면 구조 심의라는 것을 또 받게 돼요. 이것도 19.8m나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건축할 때 조합하고 협상의 키워드 몇 가지만 보면 금액 보상은 이제 배제시키고 건축 과정에서 리스크를 없애는 내용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인프라 시설을 협조해 줘야 된다. 우리 교회를 짓는데. 그 인프라 시설은 뭐가 있냐면은 아까 재개발은 뭐예요? 다 땅을 다 뭉개버리잖아요. 다 철거해버리고 그냥 다 멸실한 상태에서 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도로가 다 사라져버려요. 준공 내기 전까지는. 그럼 우리 종교용지에 레미콘 차량이 들어와야 되죠. 공사용 차량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도로가 없어요, 지금. 그럼 이거 누가 협조해줘야 됩니까? 조합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죠. 조합의 아파트를 짓는, 만약에 LG건설이다. 그럼 LG건설이 종교용지까지 들어오는 진입로 뭐 6m 이상 확보해줘야 되고, 물 써야 되죠. 공사하려면. 가스 필요하죠. 전기 필요하죠. 이것도 공급을 해줘야 되죠. 인프라, 공사를 할 수 있는. 이게 의례적으로 착공이 딱 돼서 교회 공사하고 딱 들어가면 딱 걸리는 게 여기서부터 벌써 딱 와요. 협조를 안 해줍니다. 뒤에 이제 그 협조 안 해준 교회들 쪽 사진 좀 첨부해 놨는데, 그 다음에 대지 주변에 토목공사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거는 건축비하고 상승이 돼요. 보상은 많이 받아놨는데 그 보상 많이 받은 돈을 이런 데서 이제 다 손실이 되죠. 자, 지구 단위 지침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 사진을 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현황. 자, 비탈길을 재개발할 거 아니에요. 평평한 땅 재개발 뭐 잘 하겠습니까? 그건 재건축이죠. 그럼 거의 경사가 진다고 봐야 돼요. 재개발 지역의 교회들은. 이미 경사지는 도로도 극경사가 나오고 종교 부지도 경사가 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량 진입로에 따르는 이런 내용들은 특별히 이 교회의 주차장과 좀 잘 어울리게 해달라. 저쪽에 한 교회 예를 보면 지구 단위 지침에서는 도로 레벨이 20이었는데 준공 시점에서 도로 레벨이 25가 돼버린 거예요. 도로 레벨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어떻게 뭐 기점이 변경돼가지고 도로 레벨이 다 올라갔는데 교회는 사전 레벨 도로 레벨로 건축이 되어진 거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는. 이럴 경우에 도로하고 아파트 단지 내 도로하고 접하는 부분의 경사는 가급적 종교용지 주차장에 맞춰줘야 된다. 도로 레벨을.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조항이 없으면 그냥 아파트 단지에 맞는 주차 도로 레벨로 그냥 다 해버려요. 얘네들이. 네, 이런 거. 그 다음 대장 승낙사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아까처럼 그 아파트 종교용지에 옹벽이 높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조합이 우리 땅에 굴토까지 좀 해달라. 어떤 이런 대안적인 협상의 요구 조건이 필요하죠. 그 대신 땅이 높으니 너희들이 땅까지는 파줘라. 이런 거죠. 그런 교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협상하는 교회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재개발도 그렇지만 일반 교회에서 특히 더 필요합니다. 교회의 성장 요인이 뭐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교회에 있어요. 뭐 비전센터도 줘야 되고, 뭐 체육관도 줘야 되고, 또 아니면 뭐 교육관을 줘야 되고 이럴 경우에, 자, 그럴 경우에 그럼 그 교회의 성장 동력과 교회를 지속 성장 가능하게 한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회 건축 과정 안에. 네, 그런 요인들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복도 생각해 보세요. 복도. 성도들이 주일날 와서 왔다 갔다 하는 동선의 공간이잖아요. 그걸 갤러리로 꾸미는 거죠. 분당에 가면 예수소망교회가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복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서양 화가의 초대 작가전을 교회 복도에서 해도 돼요. 그리고 그런 이벤트가 없을 때는 교회의 다양한 정보, 소통 이런 것들을 그 복도에 갤러리식으로 전시를 해서 교회가 365일 동안 교회의 성도들이 딱 오면 수시로 교회 표정이 바뀌는 거죠. 교회가 1년 내내 표정이 없어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3월달하고 12월달하고. 이런 복도를 문화 공간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입니다. 우리가 미술관에 가면 복도 위에 이제 레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딱 걸 수 있게 해놓잖아요. 그리고 이런 스포트라이트를 딱 해놓고 잔잔한 음향 설비만 해놓으면 교회 복도는 훌륭한 갤러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스터디 카페, 청소년들의 독서실. 여주에 가면 모 교회가 한 20평 정도 도서관이 아니라 독서실, 아이들이 와서 공부합니다. 이걸 만들었는데 고3 아이들만 받아요, 그 교회는. 그리고 이 전도사나 이런 교육자들이 아주 엄하게 학생들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고3 아이들이 그 교회 독서실만 가면 그래도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은 가더라. 엄격하게 관리를 하니까요. 아이들이 뭐 밤에 독서실 갑니다 하고 해서 거기서 공부하는 애들도 있지만 뭐 오락실에 가서 또 다른 짓 하는 애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그런 걸 착안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그 교회 독서실만 어떻게 한번 들어가면 그래도 아이가 그래도 대학은 가겠구나. 이런 이제 좀 이상한 여론이 형성이 돼서 그 교회가 아이들도 붐비게 되고 걔네들이 대학 갔다가 다시 교회로 와서 또 청년부가 활성화되죠. 이런 선순환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실버 어르신들의 노치원 이런 공간들. 그 다음에 상담과 치유와 회복에 대한 센터. 지역 주민과의 어떤 교회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지는 거죠. 이 소그룹 공간들을 그냥 방치해 놓을 것이 아니라 소그룹 공간을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로 이제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의 복지, 영유아 케어와 키즈북 카페 이런 것들. 저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예를 들어 뭐 300평짜리 교회다. 뭐 예를 들어 뭐 1000평 교회다. 관계없이 1층에는 아이들의 공간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그거는 제가 관찰해 본 결과로는 젊은 부인들이 와요, 교회로. 아이들 혼자 교회에 올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엄마하고 같이 오게 되죠. 예, 그래서 좀 관리 차원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교회 성장에 동력이 되면 좋겠고, 이런 콘텐츠의 제작 공간이나 유튜브나 이런 공간도 굉장히 요즘 필요합니다. 이런 중예배실은 공연장이나 행사장이나 지금 이런 개념입니다. 여기 강단 좌우의 대기준비실, 강단 뒤쪽에서 들어오는 곳에 다용도실. 이렇게 있을 때는 여기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 공간은. 근데 이런 인프라가 없으면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예식도 못하고 뭐 공연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하겠죠. 그리고 이런 무대 조명이나 이런 거 해놓으면 훌륭한 공간이 지역 사회의 예식장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모습이죠. 네, 영성센터. 뭐 기도원에 뭐 이렇게 자주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공간. 자, 그럼 이제 지구단위 지침은 어떤 요인이 있는지. 요즘 재개발 말고 그냥 일반 지역의 교회를 질 때도 지구단위 지침을 거의 만들어 놨어요. 예, 서울시나 뭐 해당 구에서. 왜냐하면
옛날에는 도로 사선 제한이라는 법이 있었는데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지구 단위를 가지고 그 블록별로 높이를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정부가. 그래서 건축 인허가 행위를 할 때는 우리 교회의 지구 단위 내용이 뭔지를 반드시 검색을 하고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크게 보면 이겁니다. 종교용지가 이제 여기가 종교용지인데 이 종교용지를 딱 봤더니 특히 이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 일산 지역, 파주 지역에 이런 지침을 만들어놨어요. 전라도의 전주 지역. 종교시설의 지붕의 경사를 1대2로 할 것, 이렇게 지구단위 지침을 만들어놨어요. 여기 보면은 종교용지에 물매는 가로대 세로 비율이 1대2 이상의 극경사를 이루도록 한다. 여러분, 1대2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못 짓습니다, 그거. 그 짓더라도 너무 어색할 거 아니에요. 뾰족하게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좀 협의를 해야 되겠죠. 이거 어떻게 건축하라는 거냐. 그리고 여기 보면 뭐 높이까지 이제 다 나옵니다. 뭐 30m 이하로 해라, 20m 이하로 해라,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지구단위 지침은, 이거는 그 이태원 쪽의 지구단위 지침인데, 여기가 이제 종교용지가 만약에 여기라고 치세요. 그러면 이 종교용지를 최대 개발 규모를 규정해 놓은 거예요. 최대 개발 규모. 1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해라. 그럼 500평밖에 못 짓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남의 땅을 몇 평 줘라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이게? 재산권 침해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확정되기 전에 조합하고 교회하고 어떤 그 인허가나 우리 땅에, 우리 종교용지에 딴 어떤 건축법적인 거를 규정할 때는 반드시 한번 짚어야 돼요. 독소조항이 없는지, 우리가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 여기 보면 나옵니다. 쭉 이제 높이는 얼마로 하고 이렇게 쭉 나와요. 이런 것들을 좀 유심하게 미리미리 모니터링을 하시라는 거죠. 이 재개발 지역은 이 도로에서, 이 종교용지가 이렇게 있는데, 도로에서 5m까지 건축 한계선을 그어버렸어요. 땅이 크면 5m 잘라도 되는데, 적은 땅에 5m 뚝 잘라버리면 건축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한 3m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5m, 6m 건축 한계선을 그어버리면은, 한 200평 땅에 앞에 도로 쪽으로 5m를 확 그어버리면, 그 건축 한계선 그건 아무것도 못해요. 조경도 못합니다. 주차장도 못해요. 그냥 인도예요, 인도. 아파트 주민이 다니는 인도를 이렇게 넓게 확보하라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해야 될 것을 종교용지에 하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재개발 지역은 주차장 입구를 아예 제한을 해버렸어요. 주차장을 여기는 못 들어간다. 여기만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독소조항 아니에요. 일루도 들어와야지. 여기만 주차가 들락날락 하라. 이게 어렵잖아요. 이런 것도 이 아파트 단지 설계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지구단위 지침을 만들어요. 물론 이거는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지만 이 땅 소유주가 조합이잖아요. 조합 땅을 이렇게 임의 규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그런데 임시해제 초소는 재개발 지역에서는 반드시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공원 안에 임시해제 초소를 할 수 있고, 이런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협상을 하셔야 되겠죠.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이제 근린상가를 빌려가지고 거기 임대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나 강당을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것은 우리 교회를 너희들이 공사할 때까지 존치를 시켜달라. 우리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됐을 때 우리가 부시고 들어가겠다. 요런 케이스도 좀 있고, 크게 보면 4가지로 임시해제 초소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처해진 상황에 맞게 하셔야 될 것 같죠. 이 작은 교회 같은 경우에는 2가지입니다. 설계 핵심 포인트가. 주차장 어디에 둘 거냐, 본당 어디에 둘 거냐, 딱 그 2가지예요. 근데 땅이 좁기 때문에 보통 보면 이렇게 1층에 PROT 주차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램프를 두게 되면 이 땅은 그래도 넓어야 이 램프가 많이 까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PROT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PROT 주차장을 주차장으로만 써서는 안 되겠죠. 건물이 적은데. 그래서 이 주차장을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빙호를 딱 막으면은 이 주차장이 예를 들어 성도들의 공유 공간, 카페 테라스,
체육관, 탁구장 이렇게 쉽게 해줘야 돼요. 그렇다면 주차장 바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간 소프트한 재료. 하드하게 깔아져 있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천장에 조명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차를 세우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레일을 넣어가지고 무빙어를 딱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뒤에 이제 그 예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당을 어디에 둘 거냐. 땅이 좁다 보니까 좌석 확보를 위해서 지하에 두거든요. 제가 저번 달에 이 지하에 둔 교회 그 건축비 뽑은 거를 봤더니 1,1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지하에 본당을 두니까. 건축비가 상승이 돼서. 그래서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본당의 좌석수가 지배하는 시대는 이미 이제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럼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 교회는 400석은 가져야 그래도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있죠. 중예배실을 같이 써야 돼요. 주일날 동시예배. 요즘 뭐 인터넷 너무 잘 됐잖아요. 꼭 한 군데 400명이 모여야 됩니까? 본당에 한 300명 모이고 중예배실에 100명 모이면 400명 예배 드리잖아요. 뭐 예배 횟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본당을 지하에 두니까 이제 환기,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건축비 상승이 너무 많고 그 지상의 도도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좌석 사이가 이렇게 많이 차이 안 납니다. 실제 해보면. 그래서 그렇다면은 건축비나 유지관리비나 이런 면에서는 작은 규모 부지에서는 본당을 굳이 지하에 넣어가지고 보통 설계 2번 해요. 그런 게. 꼭 건축비 받아보고 나서, 아, 이게 아니네. 다시 올리기. 이런 시행착오를 안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변적 공간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필연적입니다. 소그룹 공간을 막으면, 중그룹 공간을 막으면 소그룹 공간, 식당을 막으면 중소식당으로 분화된다든지, 이런 공간. 자, 이 교회는 저번 세미나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 교회가 380평을 줬거든요. 근데 이 1층에서 거의 90% 주일 빼고 거의 90%를 활용을 합니다. 여기가 식당인데 식당 외적으로 소그룹 공간을 둬가지고 여기는 뭐 문화센터도 되고 탁구장도 되고 바자회장도 되고 중등부 초등부의 통합 예배 공간도 되고 그래요. 새벽 기도해도 되고. 여기 주방에 있는 배식구를 슬라이딩 문을 딱 닫으면은 깨끗해지죠. 여기가. 가구 배치만 하면 됩니다. 주일날은 여기 식사 공간이지만 여기 문화센터가 된다면 이제 문화교실이 되는 거. 여기 그래서 여기 무대를 뒀어요. 식당 사이드에. 그리고 폴딩 도어를 해서 이걸 완전히 열어 제끼면 식당이 이렇게 크게 쓰고 평일날 막아버리면 여기는 이제 카페 공간이 되고 바자 회장도 되고 이렇게 복합적인 공간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예배실은 이런 다양한 공간, 소그룹실도 이런 다양한 공간. 외부 공간에 대한 중요성. 외부 공간을 거실로 봐야 됩니다. 외부 공간을. 외부 공간이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내부보다 더 좋아요. 대화도 잘 되고, 기도도 더 잘 되고, 335 소그룹끼리, 목장끼리 만나서 참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거실에 무드 깔잖아요, 무드. 이거 거실로 보는 거죠, 외부를. 근데 비가 오니까 썩지 않는 방부목이랄지, 이런 걸 깔고, 가구 세팅하고 이동식 주방 이런 거 설치하고 조명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돼요. 이런 마당의 활용도 싱크대, 테이블, 조명, 무대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 이 마당은 식당도 되고 거실도 되고 공연장도 되고 다목적으로 씁니다. 건물을 짓고 나면 이렇게 후퇴되어지는 공간들이 나오거든요. 발코니나 테라스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공간들이 됩니다. 내부에서 느낄 수 없는 공간들. 조경이나 조명이나 이런 작은 습지들을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장소성이 강한 공간이 되죠. 지붕층도 나중에 장래 증축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작은 교회 예를 잠깐 보면 이렇게 이제 380평 지어진 교회인데 강단으로 해서 이렇게 한 200석 정도 들어가고 삐로띠죠. 작은 공간입니다. 교회 부지가 적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삐루티 주차장은 화강석으로 마감을 해서 카페 마당, 제수익 지역 마당으로 이렇게. 주일날은 주차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조명도 좀 이쁘게 해놔야 되고, 바닥 마감도 이쁘게 해놔야 되고. 교육공간, 소외배실, 이런 교육공간 사이는 무빙홀입니다. 이거 쌓아공주면 이제 큰 공간으로 했다가 작은 공간으로 됐다가. 이렇게.
마찬가지 이런 공간들은 다 무빙으로 하는 거죠. 그럼 여기 뭐 큰 공간이 나올 수도 있고요. 목사님실이나 사무실이나 이런 거. 그 바닥이 한 바닥이 한 70평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식당에서는 여기를 이제 야외 식당, 스카이 라운지로 쓰고 여기는 이동식 문으로 닫아버리면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몇 가지 용도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사택이 있고 지붕층은 청소년들의 체육 공간, 스카이 라운지, 야외 집회장이 돼서 엘리베이터는 옥상층까지 올라오게 해야 되죠. 엘리베이터가 여기 안 올라오면 옥상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재개발에서 협상을 할 때 보상 비용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가서 우리 교회 50억 가져야 짓는데 50억 주세요 이러면 줍니까? 조합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철두철미하고 과학적이고 디테일할수록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제시하는 보상 근거를 누가 검토하냐면 일군 회사가 검토하거든요. 현대건설의 아파트들은 현대건설의 공무부에서 분석하죠. 그럼 뭐 이렇게 몇 점 가져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하는 내용을 잠깐 보면 설계 도면을 그 대신 거의 그 견적용 도서로 작성을 해야 되고요. 초기에. 견적을 두 가지 방법으로 뽑아요. 첫 번째는 시중 단가로 뽑는데 이거는 뭐냐면 일반 건설회사가 뽑는 단가입니다. 이거는 견적 전문회사에 뽑는 단가보다 훨씬 낮게 나와요. 근데 견적 전문회사에 뽑을 때는 이게 이제 정부 고시 단가로 뽑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용역비를 좀 줘야 돼요. 그러면 보통 1,000만 원대가 나와요. 900만 원에서 1,000만 원대 나옵니다. 이 견적회사에서 뽑으면. 근데 이제 시중 일반 건설회사들이 하면 뭐 700에서 800 이렇게 나오겠죠. 지하가 뭐 한 개층 정도일 때. 그래서 조합의 협상용으로 소요 산출 비용을 제출할 때는 견적 전문회사에서 뽑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굉장히 금액이 높게 나옵니다. 그러면 조합도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조합도 대부분 보면 견적 전문회사에 의뢰해서 뽑아놔요. 자기네들도. 이 교회가 이 정도 짓는데 얼마 들어갈까라고 자기네들도 뽑아놔요. 그럼 비슷한 금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비용은 음향영상 특수조명 뭐 이런 거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기회 상실 비용들이 나오겠죠. 교회가 이전하는 거에 따르는 뭐 이런 성도수 감소나 이런 등등의 요인들이 쭉 나오겠죠. 그 다음에 지금 기존 교회는 공유면적이 많죠.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니까. 근데 이전에서 새로 짓게 되면 어때요? 공유면적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예를 들어 지금 500평을 깔고 있다면 저쪽에 가서 옮겼을 때는 거의 800에서 1000평을 줘야 기존의 공유면적 비율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다가 들이대야 협상의 금액을 받아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최소한 이 정도는 줘야 된다라는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무 명분이 없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냥 자기네들의 일방적 주장을 가지고 협상을 하려니까 협상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프라 면적의 증가. 새로 짓게 되면 옛날에 지어졌던 거는 주차장이 200제곱미터당 한 대였는데 지금은 100제곱미터당 한 대입니다. 그러면 옛날대로 면적을 지려면 주차장이 1.5배 더 커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뭡니까? 결국 교회 면적이 커진다는 거 아니에요. 협상을 하실 때. 몇 평 정도는 우린 져야 되겠다라는 당위성을 조합에다가 제시를 할 때 과학적이고 근거 있는 데이터잖아요. 이게.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 유지관리비 증가. 지금 유지관리비 얼마 안 들어가요. 옛날에 지어진 거기 때문에. 근데 새로 들어가면 어때요? 전기 용량도 커지고 뭐 컴퓨터도 많아지고 뭐 많지 않습니까? 음향영상도 많아지고. 그럼 결국 인프라 유지관리비도 많이 상승될 거 아니에요. 그 협상의 어떤 금액과 직결이 되잖아요. 이런